이제 실존이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까미는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떠받쳐주던 무대장치가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 왜? 라는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잃었던 나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존재의 물음이 고개를 들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며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양심인데 양심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선택하도록 침묵 중에 불러 세운다. 양심이란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선택하여 나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으라고 말한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양심이라는 개념이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양심하고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양심하고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양심이라는 개념을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선택하여 나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으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도덕적인 관념이라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기존의 어떤 가치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존적인 결정이라는 건 내 혼자 하는 결정이면 되는 거지 그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 양심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심하고 다른 개념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인간은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자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다른 존재자들에게 통용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존재자들에게는 범주가 통용되지만 이 범주가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적합한 실존 범주가 있는데 이 실존 범주란 인간의 실존을 문제 삼는 독특한 개념들로서 실존 구조들, 실존 이행, 각자성, 현사실성, 이해, 말, 빠져있음 등을 문제 삼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인간 현 존재를 현 존재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파악하려 들었기에 인간 존재에 대한 왜곡과 인간의 자기 소외가 불가피했다. 너무 철학적으로 보지 말고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요즘 과학적인 어프로치라는 사이언티픽하게 보면 사람을 평균화해서 보죠. 에버리지 코스를 평균적인 사람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 예를 들어 성인병에 대한 기준들이 나오죠. 혈압은 몇이 적절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가 이게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도 꼭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게 나이 차이도 있고 각자가 가진 그 사람의 체중이나 그리고 그분의 몸 상태나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닥터손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 있고 정상 범주가 있고 비정상 범주가 있고 또 이제 어떤 혈액 수치도 지금 현재 비정상이라도 과거부터 비정상이었나 아니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인가 아니면 정상에서 이제 비정상으로 망가져가는 과정인가 이제 그때 상황 파악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과대학에서 배운들 이렇게 잘 고려해가지고 레커멘데이션이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그 건강한 방법은 누구나 알지만 그거를 100% 실천하는 사람은 아마 어떤 경우에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정신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면 여러 진단 항목들이 저 DSM 보면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데 온갖 증상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증후나 성격 캐릭터나 이걸 이름 붙여서 수없이 많은 진단명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을 그렇게 진단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가 그렇게 보기 시작. 이건 메디칼 쪽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약을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겠지만 정신분석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는 그 병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사람을 봐야 된다. 구체적인 상태를 봐야지. 그걸 어느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못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균적인 얘기고 보통의 얘기인데 일상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으로 평균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우리는 구체적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람에게 일상적인 얘기만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슈퍼피셜하고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닥터 선 얘기대로 지금 수치가 조금 비정상이긴 하지만 이분이 옛날부터 쭉 비정상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 별 문제가 없는 상태인가? 아니면 비정상이었다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인가? 아니면 정상이었던 사람이 비정상으로 나가는 과정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은 수치가 넘었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의식 조절해야 돼. 그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만 그냥 심플하게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과격하면 안 될 사람도 너무 열심히 운동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지식 가지고 어떤 실존적인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진단 강의를 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진단의 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려고 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큰 툴로서 이런 고려도 해볼 수 있다는 정도 이해하지. 우울증 증상이 진단이 나온 사람 오면 그분을 그런 견지에서 쭉 보게 되면 우울한 부분만 보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박이나 또 다른 어떤 사이카틱한 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보이지 않고 오직 우울한 것만 이렇게 계속 눈에 띈다는 얘기. 잘못하면 인간을 범주화해서 보는데 오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면 기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분석적으로 사람을 본다고 할 때는 항상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도 있고 대상에 대해 바라는 것도 있고 그 대상을 만나서 오랜 기억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일단 정신분석적인 분석에 들어가 상담에 들어가서 그 내담자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니까.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정된 게 아니고 아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현 존재는 끊임없이 변모해가는 존재잖아요. 변모해가는 존재를 어제 그 사람이 한 얘기만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분의 새로운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이 현존자 분석에서 제가 보는 것은 역동성이라고 보여요. 다이내미즘인데 어쩌면 동양의 음양의 사상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음과 양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상대적이고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음도 없고 양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음이 많아지다가 너무 많아지면 양이 다시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달이 계속 보름달로 가다가 다시 계속 보름달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자연현상하고 똑같죠. 그 자연이 순환하듯이 그 음양을 꼭 그렇게 루틴하게 볼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역동이라고 하는 거죠. 음과 양은 계속 그러니까 음이라는 영역이 딱 고착돼 있고 양이 따로 고착돼 있는 게 아니고 음과 양은 계속해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주역이다 이런 게 변화에 대한 연구죠. 역이라고 하는 게 변화에 대한 연구인데 옛날에는 뭐 주역 그러면 점을 치는 것이라고 봤지만 현대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변화에 대한 학문이다.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무엇이 어떤 본질이 있어서 그 본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이게 보존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 역동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어떨까 싶긴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모해 가는데 이 변모해 가는 것이 결정론적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고 변모해 가는 이 주체를 실존적으로 봐야 돼. 이 주체 자체가 자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주체 자체가 가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선택, 결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동물학을 연구하거나 식물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연구하면 안 된다. 인간 자체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자연 대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저는 이 단락에서 많이 좀 이제 와닿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자신의 존재와 존재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기 자신의 존재와 또 우리가 여기 형상학적으로 되어 있는 존재 관계를 만든다는 것, 즉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에 아까 뭐 교수님이 말하셨을 때 트루 셀프를 찾아가는 그 과정 같은 걸로 생각됐고요. 뭐 존재하고 관계에서 남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삶을 산다는 것, 남들이 하듯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그 범주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밀한 말씀 여기서 말하는 현 존재라는 부분은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쉽게 이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이데거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현 존재에 대한 게 그 부속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갖고 조금 저도 헷갈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속을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놔서 이제 한 가지 뭐 이게 독일어로 번역된 게 언제 나오냐고 얘기했던 게 한국말로 읽으면서도 그 맥락이 안 잡혀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걸 쫙 한번 적어보고 맵을 한번 만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거기 나오는 그 존재에 대한 그 부속 단어들, 뭐 존재에 대한 이해, 존재에 대한 관계 그런 걸 이렇게 쭉 해갖고 연결시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은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지금 이 과정을 같이 가주셔서 고마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언어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느라고 하이데거도 고생하고 있고 또 이 책을 지으신 분도 고생하고 우리 모두 애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양심이라는 부분에서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이렇게 틀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양심하고 좀 틀린 부분은 뭔가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바꿔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심, 여기 네. 책에 그 방향성을 바꿔놓는다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회심이라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닌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게 그 양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나중에 좀 보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기서 양심의 이게 어떤 면은 이게 이상민 독자적인 생각인지 하이데거 생각인지 그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존주의자들은 주로 양심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존의 교리나 어떤 원칙이나 사회적인 규범 여기에 매 있는 것 자체가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다 훌훌 털어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실존주의자라고 하면 내가 따라야 될 준칙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실존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 여기에 기존의 양심의 개념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근데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 양심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내가 실존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결국 이 양심이라는 용어도 변질된 양심이라는 개념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것도 내가 여태껏 뭘 이해하고 있었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 존재에 대한 개념과 존재자 그리고 현존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계속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한 번 했어요. 그 동물이나 어떤 사물은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현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그 다양성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진다면 그게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 존재성을 들었는데 제가 좀 삐딱한 건지 아닌데 다른 동물도 몇 가지 선택을 하던데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하이데거가 이렇게 오겠는데, 사물하고 관계에서 이런 사물의 어떤 눈앞에 있는 존재, 아니면 도구로서 존재하는 존재, 그리고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사인이다. 현 존재다. 이렇게 셋으로 크게 구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특히 예술 작품, 이것은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봐서 별개의 또 하나의 존재 양태로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이 동물을 이런 세 가지 범주 속에 넣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자체 분류 자체도 상당히 임의적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하이데거가 초기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자기의 이 분류법이나 어떤 자기의 실존주의적인 접근 자체가 모든 문화권에 통용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제와 시간을 1927년 당시만 해도 자신만만했는데 나중에 이분도 성숙해 가면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인식들이 좀 높아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달리 이해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좀 물러난 이런 글들을 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완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선대행님이 얘기한 대로 계속 우리가 챌린지해 나가야 될 글이라고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자극을 줘서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도와준 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온 결론이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어떤 철학적인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싶어요. 이거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어딘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약점이 이게 회의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심이라는 개념 자체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자기의 초이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사회하고 상관없는 어떤 프리덤 이런 쪽으로 방종하고 자유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건강한 사회하고 이 철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철학이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